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인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은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태양이 뜨겁고 공기가 눅눅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이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땀이 나서 싫은 건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여름을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에어컨 없는 공간에 뜨거운 가스불을 켜두고 돈을 벌고 계시는 게 싫어. 2학기부터는 휴학을 신청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학을 그만두고 취업을 해서 할머니 힘든 일을 그만두시게 하고 싶지만 설득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고집이 있으셔서. 아마 제가 할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서 합의를 본 게 할머니 소원대로 대학은 꼭 나오되 중간중간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일을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얼른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제 칠순을 바라보시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는 참 행복한 손주였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할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는, 하필이면 아들이라는 성별로 태어난 것이 조금 서럽기는 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저한테 종종 딸이었으면 데리고 목욕도 다니고 좋았을 텐데 하고 농담식으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른과 함께 목욕탕을 가는 일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살면서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라는 게 저의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너무나 흔히들 학생에겐 당연히 학부모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교실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저는 그 속에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도망갔고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아마 그 나이 때의 모든 아이들에게 폭탄 발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점점 나이를 먹고 1살, 2살 커가다 보니 남들이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 차라리 놀리고 비웃는 게 더 속이 편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비가 왕창 오던 어느 날 동창회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계시게 되셨습니다. 절규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할머니의 혼절에 쓰러진 그 창백한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꼭 빗물 속에 갇혀 우리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 들었었던 그날의 기억들. 조용히 눈 감은 아버지의 얼굴, 손, 그 어느 것도 저는 만져보지 못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꼭 아닌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의식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음을 점차 잃어가셨고 어린 저를 늘 챙겨주시던 건 어머니보다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서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고 얼마 안 가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기라도 하셨던 건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지도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오래 슬퍼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고 무서웠습니다. 꼼짝없이 아빠 없는 불쌍한 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열 부모 부럽지 않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자라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의 또 다른 부모님이 되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각각 저의 곁을 떠나시고 난 후부터는 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업어 키우셨답니다. 할머니 집은 낯설고 불편했지만 할머니라는 사람 자체는 제게 편안한 존재였어요. 어떨 때엔 어머니보다 따뜻하고
아버지보다 재미있는 장난을 많이 치며 저를 놀아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는 아주 치열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몇 안 되는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밥집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저를 키우셔야 했으니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저희는 가난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가스불 앞에서 치열하게 일을 하고 돌아오셔도 저희 집이 늘 가난해야만 했던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 앞으로 빌리셨던 사채빚을 갚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난한 것보다 그냥 저희 할머니가 슬펐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며 슬퍼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더 씩씩하게 자라야 했고요. 저는 할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께서도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의 가장 커다란 행복이었어요. 제 나이 19,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아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와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워낙 똑똑한 분이시고 평소 30분 정도는 늦게 오시기도 하니 어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창밖으로 고개를 내다 빼고 하염없이 골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흘렀을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 저쪽에서 할머니께서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골목을 걸어오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안도감도 잠시, 반쯤 넋이 나간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 하는 마음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골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저의 부름에 언제나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우리 손주 하시던 할머니셨는데 어쩐 일인지 제가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하시고 터덜터덜 걷기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컥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붙잡고 끌어안으며 할머니! 하고 다시 외치자 그제야 말을 더듬으시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한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 내가 부르는데 그 소리도 못 들으시고 그러다 할머니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어. 걱정에 진담 반, 그래도 웃으시라고 농담 반 섞어 말씀을 드렸는데도 할머니께선 도통 웃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걷던 발걸음을 뚝 멈추시고는 한 뼘만 하던 손주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종현아, 할머니 큰일 났어. 어떡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시고서 저의 양팔을 붙잡은 손을 파르르 떨어내며 하시는 말씀에 저도 덩달아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할머니께서 뒷말을 이어가시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심장이 쿵쿵하고 귓구멍에서 뛰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 오늘 장사하시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그게 아니면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더 사실이 되고 난 후에야 할머니께서 침을 꿀꺽 삼키시며 뒷말을 이어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똑같이 버스 타고 왔는데 내려서 한참 걷다 보니 글쎄 내 가방이 없어. 어디다 뒀는지, 어디 두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 다행이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몸 어디라도 편찮으신 걸까봐 걱정했던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긴장을 놓고 보니 그제야 할머니의 손에 평소처럼 들려 있어야 할 작고 낡은 짐가방 하나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매일 2개의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건 아니고 언제 한 번씩 가게에 벌어두었던 현금을 통장에 정리하시기 위해
한꺼번에 챙겨오시고는 하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엔 할머니께서 밤마다 밥상을 책상 삼아 펴고 앉아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열심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수첩까지 항상 세트로 들어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갑과 핸드폰이 들어있는 어깨에 매는 작은 가방은 제대로 들고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벌어온 돈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까지 덜덜 떠시며 넋이 나간 상태로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아 부축하며 일단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데워 할머니께 드리니 입도 대지 않으시곤 괜찮다 하시는 모습이 아마 가방을 찾기 전까지 할머니께서는 계속 그러실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속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꼬깃꼬깃한 지폐 같은 가방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방에 든 지폐 한 장 한 장에 담긴 할머니의 정성을 알기 때문에 그 가방은 더울 땐 더 덥고 추울 땐 더 추운 시장통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밥집 한 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한결같이 고생하시며 벌어 모으신 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비싼 밥도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나 바쁘게 오가는 단골 손님들 대상으로 저렴한 밥 한 끼 만들어 파시던 할머니의 마음에 그 지폐들은 오가는 정이었고 고마운 벗이었습니다. 비록 그 돈들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몽땅 제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는 할머니의 손에 억지로 물컵을 쥐어드리고 제대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내가 가서 찾아올게. 할머니 가방 엄청 중요한 거잖아. 나만 믿어. 할머니께서는 다 마시지 못한 물컵을 양손에 꼭 쥐고 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하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가방을 꼭 찾아내고 말겠다는 다짐 하나로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기 시작한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골목길에는 사실 가방이 흘려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현금과 수첩이 들어있어 가볍지만은 않았을 그 가방을 할머니께서 걷는 도중 떨어뜨리셨다면 툭 하고 소리가 나거나 듣지 못하시더라도 떨어뜨렸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터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골목길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께서 시장 앞에서 버스를 타고 마지막에 하차하시는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가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누구라도 그렇듯 저도 꼭 찾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속상함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실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 그날 밤에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 시장까지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제발 시장에는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마음은 산산조각이나 부서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착한 시장 앞 버스 정류장은 너무나도 한산하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돌아가야 하는데 잔뜩 실망하시고 또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자책하실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곳에 오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혹시나 버스 안에 두고 내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있지가 않더군요. 바쁘고 정신없이 집을 나서느라 핸드폰을 깜빡 두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휴 하고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한 건지 꼼짝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밤만 할머니를 잘 달래드리고 내일 다시 찾으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오는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 멀리 허겁지겁 급하게 골목을 뛰어오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건너편에 서 계시는 할머니의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 좋지 않은 생각부터 덜컥 들었던 것이지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리로 달려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 할머니? 기다려요. 내가 갈게. 뛰지 마시고요. 이놈아, 너 왜 핸드폰도 챙기질 않고 다니길? 자리에 서서 헐떡이는 숨을 고르는 할머니를 보며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는데 괜히 저까지 숨이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냅다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다그치듯 여쭈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느냐고. 그런데 걱정한 것과는 달리 할머니의 얼굴은 밝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에 안심이 되면서도 대체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와서 사람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인지 얄밉기도 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반가운 희소식에 그 조그맣던 얄미운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희소식이 반가워서였다고 하기보다는 그 소식을 제게 전하며 활짝 웃어 보이던 저희 할머니의 귀여운 미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였긴 하지만요. 너 나가고 한참 멍하니 앉아있는데 내 전화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열어보는데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네. 냅다 받았더니 글쎄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가 가방을 주었다고 돌려주겠다잖아. 감사하다고 전화기에 대고 절을 하고 보니까 가방 찾겠다고 나선 종현이 네 생각이 나서 얼른 끊고 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집에서 울려버리네. 그러니 내 마음이 다시 급해지지 않고 되겠어. 이 깜깜한 밤에 지 할머니가 칠칠맞게 잃어버린 가방 대신 찾아주느라고 추운 겨울날 땀 뻘뻘 흘리며 동네를 뒤지고 있을 텐데. 미안하고 속 타서 달려나갔지. 우리 손주 할머니가 미안해요. 할머니께서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제 옆구리를 토닥여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제 걱정에 그렇게 허겁지겁 골목을 달려오신 것이었어요.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할머니를 얄밉다고 생각했던 못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하지 않는 애교로 할머니를 등 뒤에 업고 집까지 걸었어요. 갑자기 왜 들쳐 없느냐는 할머니의 말씀엔 가방을 제대로 찾은 게 기뻐 그런다고 대충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로 기분이 좋으신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셨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방을 주운 사람과 할머니가 만나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할머니께서도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 장사를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평소보다 살짝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아두고 가방을 받으러 나설 참이었고요. 저는 할머니께 이번에는 가방 잘 챙겨서 오시라고 짧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야 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안은 잠시 그 일을 잊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아이의 가방만 돌려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신 건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가방을 들고선 할머니의 표정이 어쩐 일인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방을 돌려받으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속으로 잠시 생각하긴 했었는데 정말 그 생각대로 가방 안에 있던 돈은 다 없어지기라도 했던 걸까? 궁금한 마음 반,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당황하고 실망하셨을 할머니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가방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퍼를 열었을 땐 저의 상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정직하게 돈과 수첩이 잘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런 저를 보시던 할머니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진짜 딱해서 어떡하면 좋니? 하셨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저는 다시 동화책 대신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주는 할머니 옆에 앉은 어린 손주가 되어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힘이 하나도 없는 채로 가방을 들고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괜히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어 우물쭈물하며 아주머니 앞에 다가가셨고, 할머니를 발견한 아주머니께서는 또 후다닥 놀라시며 가방을 전해드렸다고 하셨어요. 가방을 전해주며 꾸벅하고 허리를 숙여 할머니께 인사를 하시기에 할머니께서는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덩달아 꾸벅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마운 건 나인데 그쪽에서 냅다 꾸벅 인사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이고, 참말 고맙습니다. 애써 가방 돌려주시느라 여기까지 나오시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진짜 중요한 가방이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고 감사 인사를 하니까 그 애기 엄마가 아니라고 양손을 휘저으면서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하고 나를 보고 웃는데, 할머니께서는 다음 상황을 떠올리시는 듯 말끝을 흐리시다 완전히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뒷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시기에 아주머니의 그 웃는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셨다고 했어요. 마냥 처음 본 사람 앞이라 어색하게 지어 보이는 그런 웃음이 아닌 정말 어딘가 불편해서 나오는 그런 웃음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래서 처음엔 아차 싶은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소중한 가방 찾아주신 고마운 분인데 작지만 얼마라도 사례금 드리자고 마음을 먹었던 걸 잠깐 잊고 계셨던 거죠. 그제야 생각이 들어 가방을 열어 돈을 건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게라도 웃으며 사례금을 받아줄 줄 알았던 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을 하고서 거절을 하셨다더군요. 괜찮다고, 사례금 받자고 가방 돌려드린 거 아니라고, 당연히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으니 돌려드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말까지도 어쩜 그렇게 고맙고 마음이 따뜻하던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할머니께서는 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분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기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주머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핏기가 하나도 없고 금방이라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뒷이야기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마치 미스테리 공포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사람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시면서도 그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곳은 어느 병원이었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누가 아프구나 하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아주머니를 돌려 세우고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저기요, 누가 아파요? 응? 그랬더니 텅 빈 눈을 하고서 뒤돌아 한참 가만히 있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하셨지만 서둘러 아주머니를 품에 안아 등을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토닥토닥. 그 순간 토닥이는 그 손길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한참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아주머니께서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별일 아니라고 안아주셔서 감사했다고만 말씀을 남기고는 돌아서려 했고, 할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내기 힘든 속사정이 있다면은 때에 따라 가끔은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내보는 것도 속이 좀 편할 때가 있는데, 말로 털어낸다고 그 문드러진 마음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나는 들어줄 시간이 충분하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그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주로 할머니께서 그 아주머니의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애가 좀 아파요. 이제 6살인데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쭉 병원을 드나들며 지냈어요. 작년에 수술을 하고 좀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여기로 왔어요. 얘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다시는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애도 다른 집 애들처럼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다 제 잘못 같고 괴롭다가도 진짜 괴롭고 힘든 건 아이 일 생각하면 마음 편히 괴롭지도 못하겠고, 다시 애를 저기 눕혀두고 며칠 동안은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아파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을 막 흘려버렸어요. 참아야 하는데 난 엄마니까. 아픈 애 앞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다 울고 나니까 애가 바늘 꽂은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고 있는 손길이 느껴지고 다시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아이는 어쩌나. 그래서 집에 들러 챙길 것 챙기고 오는 길에 정류장에서 어르신 가방을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주신 그 아주머니는 사실 아주머니의 어린 아들이 심장병 때문에 입원을 한 상태였고 재수술을 앞두고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가방을 열어본 순간 얼핏 보이는 돈 뭉치에 놀라서 지퍼를 닫아버리면서도 혹시 이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겠더랍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중간중간마다 애기 엄마가 너무 딱하더라 하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 역시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밥까지 먹으며 잘 지내고 있을 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다른 곳에서 누군가는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타는 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순간들이라 제게는 현실감이 다소 떨어져 너무 낯선 이야기이지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낯설고 믿기지 않았던 건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저는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감히 깊은 곳까지 모두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작은 주먹으로 명치를 툭툭 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내 새끼 아픈 게 세상 제일 못할 짓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대로 가방을 열어 돈 뭉치를 있는 대로 꺼내 그 아주머니의 손에 쥐어주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 합쳐 300만 원밖에 안 되니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소중한 돈가방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그러니 이거라도 받으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는 끝내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몇 푼 안 되어도 받아달라 말씀하시는 할머니께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맞아요, 어르신.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뭉치를 보는 욕심을 참기 힘들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에게 창피할 일이라면 더욱이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이의 수술 비용이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누군가에게 나처럼 절박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창피하지 않으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당연히 돌려드려야 해서 돌려드린 것뿐이니 어르신 고마워 마셔요. 저한테도 딱 어르신 같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르신 가방에 든 꼬깃꼬깃한 그 돈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꽤 오래 생선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돈통에서 꺼낸 지폐들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꾹꾹 눌러 펴서 저한테 용돈 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저 못 받아요. 사례는 마음으로 받을게요. 어르신 불편해하지 마셔요. 생판 모르는 저희 아이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께서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도 끝내 할머니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가 속이 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듣는 내내 저의 속도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그 아주머니와 아이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런 저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애기 엄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그러더구나. 어르신, 어르신도 한 푼 두 푼 힘들고 어렵게 모으신 소중한 돈일 텐데 괜히 모르는 저한테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돈이 어디 있고 힘들게 벌지 않은 돈이 어디 있어요. 한 푼 한 푼에 그동안의 노고가 다 묻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아이 괜찮아졌으면 하고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걱정 마셔요. 우리 하준이 잘 이겨낼 거예요. 라고. 그 착하고 어진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자식이 아파 그러고 있으니 자식 가져본 부모라면 결코 모를 수가 없는 마음이니 말이야. 아휴, 그 후로 잠이 안 와. 눈 감으면 본 적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병원에 누워있는 게 자꾸만 생각나.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하고 할머니께서는 말씀을 하시며 저의 두 손을 꼭 잡아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떠오른다는 그 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과 똑같은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의 아들은 추가 수술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것도 아는 건 없었지만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아시던 할머니이셨기에 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이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마음 아파하는 할머니를 보는 저도 할머니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이 상했습니다. 수술비가 모자라 차일피일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을 할머니께서는 깊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그리고 그 아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족을 챙기는 나머지 가족들은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실 적에 저희 집도 점점 힘들어져 갔었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야 병간호를 하고 일을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꼬박꼬박 큰 금액이 통장에 꽂히는 부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아주머니께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도 부유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일을 남일처럼 여기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속상해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가 그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할머니를 생각하다 완전히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 되어 그 아이 가족에게 감정이입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 앞에 공책을 펴고 앉아 상황을 써내려갔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돈 앞에서 욕심내지 않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릴 수는 없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라도 이 아주머니의 슬프고도 감동적인 미담이 닿았으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듬은 글을 잠들기 전에야 제가 자주 보던 SNS에 올려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확인을 했을 때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본 적 없는 조회수와 사람들의 댓글들이 가득 화면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결에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지만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혹시나 나쁜 댓글이 있지는 않을까 긴장되는 숨을 고르며 댓글을 확인했고 댓글엔 제가 읽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들이 많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뭉클한 날이었어요. 수능이 끝나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 교실에 앉아 쉬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틈틈이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스레 남겨준 댓글에 하나하나 감사 인사말을 남기면서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을 때 SNS를 통해 쪽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긴 장문으로 된 마치 편지 같은 형식의 쪽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현 학생. 우연히 학생이 쓴 글을 읽고 도움이 되고 싶어 쪽지를 보냅니다.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이의 쪽지에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자신은 현재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아저씨인데 7남매 중 첫째였던 아저씨에겐 늦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수술할 때를 놓쳐 수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다소 충격적인 쪽지의 첫 마디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두 손바닥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아저씨의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했었고 가족을 잃었다는 생각에 몹시 가슴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무작정 크면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그마저도 꿈을 접었었다는 아저씨. 의사는 못 됐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동생들 용돈에 밥벌이 할 길까지 터줄 수 있었더랍니다. 그래도 아저씨의 마음 한켠엔 식구들의 마음엔 여전히 막내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은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이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또는 귀한 목숨 앞에 싸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었고 언제나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에 회사에선 이미 회사 이름으로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지만 아저씨의 눈앞에 직접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저씨의 말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던 어린 시절, 힘들게 우리 남매를 키우시던 부모님이 생각나 종현 학생 가족에게도 보탬이 되고 싶고 병원에 있다는 그분의 자녀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SNS를 통해 연락합니다. 꼭 답장 주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라고 적힌 마지막 5글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처음 받아본 낯선 사람의 쪽지에 그대로 상상하기만 해도 반가운 말이 적혀있을 줄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고 싶다니 정말 너무나 고맙고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할머니와 나를 대신해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 사람의 SNS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차례 더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같은 반 친구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떠들어대서 익히 들어왔었던 어느 브랜드의 사장이었어요. 그걸 확인하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부자인 사람의 연락이라서 얼른 답장을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정말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부자인 사람도 우리가 사는 이런 이야기를 읽고 듣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바로 답장을 하지 못하고 하교를 하고 난 후에야 마음을 가다듬고 답장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브랜드의 사장님 맞나요?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하루 종일 고민한 것 치고는 너무 우습고 한심한 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심한 저의 답장에 5분도 지나지 않아 그 사장 아저씨께서 네, 맞아요 하고 답장이 왔고 그런 허접한 질문에 답장을 보내주셨다는 게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놓였어요. 정말 그 불쌍하고 가여운 5살짜리 아이를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집은 괜찮으니 병원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실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다는 말에 안타까워하던 아저씨께서는 그럼 그분에게라도 연락을 할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렇게 그 아저씨께서는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수술비를 전달하고 수술 이후 아이의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후 완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회사 임원진 회의와 직원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저씨께 왜 제게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이냐고 여쭈니 제가 올려준 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아저씨의 그런 말씀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니 그걸 또 놓치지 않으시고는 부끄러우면 그 말은 취소할 테니 아저씨께서 하신 약속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뭔가 아저씨와 같은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의 수술 결과를 기다렸고 올해 2월 아들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며 그들에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며 뭐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아주머니의 전화.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아이가 건강을 되찾으면 꼭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 주시라고,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 정말 소중했던 그 가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할머니 품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했다고. 마지막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주책맞은 눈물이 줄줄 흘러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 큰 남자애가 핸드폰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라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인터넷 글을 보고 멋있게 연락해주신 그 아저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아저씨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멋있었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괜히 전화를 걸어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닌지 망설여졌습니다. 신호가 얼마 울리지 않고 아저씨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저씨께서는 걸려온 전화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식 들었나 보구나. 수술이 잘 됐다는데 다 학생 덕분이야. 뭐가 저의 덕분이라는 건지. 박수받아 마땅한 훌륭한 일을 하시고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시는 그 말 한마디가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꼭 아저씨처럼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 될게요. 오늘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 내어 말씀드리니 통화 저편으로 아저씨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꼭 나처럼 멋진 남자로 자라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항상 가족들 잘 챙기고 요즘 상남자니 뭐니 하는데 내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진짜 상남자고 멋진 남자야. 잊지 말고 꼭 그런 어른이 되어라.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일자리 없거든 꼭 아저씨한테 연락하고. 너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꼭 너까지 돕고 싶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자란 네가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자주 연락은 못하더라도 종종 연락하마. 네가 상남자로 자랐는지 내 확인은 해야겠으니. 아저씨께서는 말씀 사이사이 기분 좋은 웃음을 허허하고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통화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다정한 상남자의 진짜 모습을. 살면서 제가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아저씨와의 통화 내용도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또 있느냐고요. 할머니께서도 한평생 처음 보신다고 혼자 손주를 키우시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고 힘들게 살아오신 저희 할머니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야 할지 막막했던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신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가 훌륭한 어른이 되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본다면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낯선 그 아저씨도,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도, 그리고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6살 된 그 아이도. 할머니께서 그때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면, 늘 애지중지하시던 그 수첩에 연락처를 적어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그 착한 아주머니께서 할머니의 가방을 발견하고 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진정한 상남자가 되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인연이 뭔지, 진짜 운명 같은 게 다 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고 돌아 선순환을 일으킨 어른들과 나는 좋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령 그들에게 저와 할머니가 좋은 인연이 되지 못했더라도 제게 그분들은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의 19의 마무리, 20살의 시작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다녀갔었다는 걸 영원히 잊지 않고 꼭 멋진 어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 다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나긴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